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오히려 위기가 터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 위기는 바로 안 터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쇼크성이었습니다. 뭔가 충격이 가해져서 그 충격의 본질을 이해할 때쯤에는 이미 회복돼 있었죠. 이런 충격은 건강한 경제의 전화 위복을 가져오는 충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맞서고 있는 충격은 뭐 그런 충격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약해지는 전체적인 체력 저하, 그런 상태에서 침체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이제는 활력 있게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력이 저하된다는 거, 구조적이라는 거,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 생산 요소를 다 가동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잠재 성장률이 10여 년 전만 해도 2.5%, 3%였어요. 그런데 지금 공식 기관에서 예상하는 것은 2%가 안 됩니다. 지금 뭐 1.8%나 2%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마 추정치보다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보다 심각한 것은 2028년 이후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1%를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되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선진국도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잠재 성장률의 둔화를 손 놓고 있다라는 거죠. 설비 투자가 몇 가지 요인에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설비 투자가 증가하려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많이 존재해야 되는데, 석유화기나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을 낮출 정도로 경쟁력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이 자기네 땅에다 공장을 지어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공장을 자기네 땅에다 지어라라고 오책을 펼쳤지만, 트럼프는 이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그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기 불편한 요인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령 바이든 정부 때 우리나라가 20조 원 정도를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 이 20조 원이 설비 투자가 일어났다면 고용이 거의 한 3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형성됐을 거고요. 매년 GDP도 0.3%포인트는 업됐을 겁니다. 이것을 다 뺏긴 거죠. 단순히 이제 설비 투자가 미국으로 옮겨가면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밸류체인들이 다 움직이고 또 고용까지도 밖으로 뺏길 수 있다는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이고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나더라도 이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둔화 요인이고요. 나머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생산성입니다. 기술 개발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AI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에 속해 있고요. 이제 부랴부랴 AI 센터를 국가적으로 지금 육성하겠다고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도 전략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전략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정책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쪽으로 자본을 배분하도록 이러한 정책을 초당적으로 지금 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비생산적인 쪽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고 국토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서툴고, 그러면서 사실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 지원이 있으려면 다른 정책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 자본, 설비 투자죠. 그리고 생산성. 이 세 개가 없는데 어떻게 잠재 성장률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잠재 성장률이 업턴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10년 전을 후회할 거고요. 20년 후에는 20년 전을 후회할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결단이 내려야 되고요. 산업정책, 기술개발 정책, 효율적 자본 배분 정책, 구조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정책을 안 한다고 해서 2025년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느냐, 그게 문제는 거죠. 무너지면 정신을 차리는데 안 무너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병들어가고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약간 감기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체력이 약하니까 독감 걸려야죠.
그리고 잘못하면 폐렴 걸리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적인 경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다. 환율 시장이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1,100원대였거든요. 원달러가. 지금 왜 1,400원이냐. 전국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없었다고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보다 한 50원, 100원 낮았겠죠. 1,350원이나 1,400원이었겠죠. 그것 차이예요.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왜 환율이 우리나라가 약한지, 이런 것들이 왜 환율 약세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좀 진지한 생각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40년 동안 여러 위기들을 많이 봐오셨잖아요. 경제가 부실해지면 가장 약한 부분부터 터지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지? 가장 큰 거는 부채에 있겠죠.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연결되는 고리가 단순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온다면 대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게 얽히고 설켜서 올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는 빈사 상태로 위축이 되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너무 무식하게 발효가 되는 바람에 전 세계 수요를 망가뜨리는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마저도 망가뜨리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왜냐하면 관세 정책을 계속 하니까 물가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풀어놓은 돈도 있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 풀린 재정 적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채 발행 증가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압박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경기 둔화와 물가나 금리의 상승 압박이 이게 만나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빚쟁이들이 고생합니다. 빚을 많이 진 국가, 기업, 그리고 가게가 고생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지금 한 4,000개 정도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신평사들의 회사채 다운그레이드 성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P 500의 굉장히 부자 기업들만 봐서 우리가 지금 등한시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양극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거의 한 3분의 1이 좀비 기업입니다. 이자를 못 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고 있어서 기업들이 아무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밑에는 지금 엉망인 거예요. 거기다가 부동산 PF 140조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2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한 70개 사 정도 중에 절반 정도가 PF 연체율이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금리가 올라간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시장금리는 혹은 신용가상금리는 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2025년과 2026년에 전 세계 기업들 중에 한 30%의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그런데 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대부분이 한 5년 전에 발행한 회사채가 많아요. 5년 전이라는 건 제로금리 시절입니다. 그럼 연준이 2016년인가부터 제로금리를 탈피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5년, 10년 뭐 이때 전부터 발행되는 금리는 거의 제로금리였거든요. 이 제로금리가 고금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 돌아오는 시기가 2025년, 26년이라서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밑에는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와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온다. 주식 다 팔아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위험도 있는데 잘 안 넘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 5%, 10%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만약에 잘 안 넘어가면 20%, 30%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한 50%는 되니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을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조마조마하면서 아무 일이 안 터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와치하면서 지내셔야 될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2025년 혹은 2026년까지 조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랑 금을 좀 사둬야 될까요? 달러, 금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흘러다니는 얘기 중에 금은 금다워야 된다고 하는데요. 금은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자산인데 지금은 너무 요란하게 오르고 있어서 좀 기술적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추세적인 4년, 5년 길게 내다보면 조정 보일 때마다 사시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일단
연준이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금 가격은 2%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는 매년 올라간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3%를 크게 하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짧은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나가면 다시 또 한 3% 위로 갈 것 같고요. 경기 호황이 다시 재현된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 3 내지 4%는 너끈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앞으로 한 10년간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은 한 3%를 고정값으로 저는 보고 싶고 네. 하단을 그렇다고 보면 금은 한 4%는 매년 올라가지 않을까. 굉장히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 가격의 장기 물가 대비 가격은 장기적으로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금은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부채가 늘어갈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지금 100%에서 124%까지 와 있고요. 이게 미국 의회 예산국 전망치에 의하면 머지않아 아마 170%, 80%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추세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금 가격에 대해서 달러가 평가절하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20년을 보시면은 달러가 금에 비해서는 제일 적게 떨어졌고 제일 많이 떨어진 통화가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우리 원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달러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원화로 사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를 금으로 바꾸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미국도 국가 부채가 늘고 재정 적자가 심해졌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악화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달러가 제일 강할까?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약할까?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달러의 패권이 서서히 약해지고 달러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전 세계 통화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달러 강세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제국의 쇠퇴는 결국에는 그 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면서 펀더멘탈이 악화되고 임계점을 넘었을 때 제국이 힘을 잃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 중에 아주 장기적인 경로에 있는데 이 경로에서 아이러니하게 달러는 계속 강해질 거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 통화가 더 불안한 거죠. 통화 체제가 바뀔수록. 박사님께서는 어떤 따님 혹은 아드님께 지금 같은 시기에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가져가라고 권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을 다 주식에 투입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작년과 재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1,000만 원 중에 한 3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 700만 원을 미국 주식을 여전히 한 450만 원,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을 250만 원, 그래서 700만 원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그래도 저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후회하기보다는 확률이 높은 것에 계속 배팅을 해나가는 게 주식 투자를 오래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그게 습관이 돼서 스스로 장세를 판단해서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혹은 주가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안 사고 현금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을 획득하시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셔야만 지속적으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1년, 2년 투자하실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투자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 300만 원 현금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 말씀하시는 거겠죠? 원화로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네. 달러로 바꿔놓으셔도 되는 거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달러가 그렇게 큰 폭으로 단기간에 요동을 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한 1,4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는.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전문성을 조금 더 무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상황에서 0%대 성장이 들어가니까 1등 기업도 망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각박한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직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오실 거예요.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거친 환경 변화에 우리가 이렇게 장벽을 치는 자기 나름의 성장 솔루션을 찾자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기회도 많다. 환경적인 어떤 쇼크가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계속 어려워지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기회가 많습니다. 태평성대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안 좋아질 때 사업 기회도 있고요. 역으로 빈틈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같이 노려보시죠. 서초랑 압구정을 중심으로 최근에 신고가를 찍은 곳들도 있고, 이렇게 좀 경제랑 따로 노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가요?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살아남는 시대, 모두가 매일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면 부동산 시장이 같이 빠졌겠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경제가 맥이 풀렸다, 힘이 없다, 활력이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매칭해서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한 1, 2년의 부동산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전 세계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인구 구조도 안 좋아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금리도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위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은 한편으로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방아쇠를 당기진 않고 있는 거죠. 경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돈이 다 부동산에 묶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살리느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동안은 맞았죠. 우리 정부는 초당적으로 부동산에 진심이었고요. 부동산을 조금 문재인 정부 때 억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경제 원리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주택자를 벌 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은 정책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했다라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고요. 아무튼 정책이 서툴렀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든지 둘 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죠. 자본이 조금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계속 물꼬를 시원하게 터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긴 세월을 비싼 집을 사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비싼 전세를 살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썼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높은 전세를 자기 능력보다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피해자는 서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더 높은 집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가 오저리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집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고요. 공급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값을 올라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플러스 정책 요인이 이제 가세해서 좀 서투른 바람에 좀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많은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이 부동산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살기 좋은 부동산 환경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고 느닷없이 정책이 바뀌면서 내가 벼락 부자가 되거나 벼락 거지가 되면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국가 경제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고요. 그걸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근에 기준 요건이 완화가 되었고 매달 1조씩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었죠. 한 5조 정도 늘었고 부채 증가는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2013년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보이자 특례론 프로그램을 계속 풀면서 시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또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더 큰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정부로 하여금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는 가정에 조금 더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정책은 필요하죠.
이걸 이제 그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펴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성장이 떨어지고 인구의 한 19%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 부머까지 은퇴 세대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따박따박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이제 장기 추세인 거고요. 부동산도 이제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하락 기간이나 혹은 조정 기간은 좀 길어지는 그런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가 변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연금이나 혹은 국민연금이나 혹은 여러 가지 퇴직연금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바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성장 시대에 보여줬던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은 이제는 뒤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구 구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인구 구조는 당장은 바꾸지 않지만 서서히 구조를 바꾸는 데는 기여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먼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고 하겠지만 부동산을 새로 살 수 있는 인구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시대는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러스트벨트화 되는 그런 비슷한 지역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게 해안을 둘러싼 우리나라 공단들이죠. 이런 산업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산업의 쇠락과 더불어서 지방 부동산 자체도 회복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안 들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일단은 둔화되는 지역이 지방이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강남 중심으로 반경 한 20-30km 정도 일자리가 광주시 전체 일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가 그 개통될수록 사람들은 출퇴근이 가능한 GTX를 타고 서울로 출근합니다. 이거는 지방 분권화 정책이 아니고요. 서울 집중화 정책이거든요. 서울 수도권 집중화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 골든타임을 놓쳤다. 내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겠네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지역, 두 번째도 지역, 세 번째도 로케이션이라고 트럼프 얘기였네요. 그렇게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디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좀 일자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접근하실 때 따지는 것은 뭐 지금 상식에 가깝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든 말든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내 집 한 채가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그게 의미가 없으려면 다른 쪽에서 투자 수익을 거두신다면 가령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10년 후에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우리의 부를 보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지만 저는 조금씩 주식시장이 더 부동산보다는 확률적으로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는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의 이러한 부분들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활력이 있는 주식시장,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그런 쪽의 자산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산인 것만은 틀림없고 또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재화지만 무조건 자산을 부동산 쪽에 과도하게 쏠리게 하는 전략은 개인적으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조금 민감하기도 해요. 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는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네, 한 4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저는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요. 성장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코스피가 200포인트가 안 됐으니까 코스피가 안 올랐어도 10배 이상 오른 시장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은 성장시대에서 많은 것을 혜택을 받은 사람 세대였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우리가 다 했고요. 성장의 과실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주가 상승의 수혜도 많이 받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젊으신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세대는 팍팍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늙은 말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지만 늙은 말이 꼭 현명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늙은 말이 그래도 보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 저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젊으신 분들이 또 좋은 분석을 많이 하지만 늙은 말이 할 수 있는 말을 조금 많이 하고 도움을 드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책도 쓰고 그리고 방송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머스크발 미국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게 미국 주식 상승에도 끝이 왔다고 보시나요? 올해는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V자 혹은 뭐 싱크홀 같이 고점 대비 한 10% 이렇게 하락해서 다시 또 연말에는 회복하고 이런 정도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하향 수정되고 있어요. S&P 500 EPS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 증가로 봤는데 지금은 거의 10%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S&P 500의 PR은 22배로 올라와 있거든요. 8개월 전에 비해서. 이 둘을 결합하면 올해 주식시장은 아마도 피크를 쳤거나 이미 조금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고로 잘해야 박스권. 안 좋아지면 한번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2025년 미국 증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리더십은 M7입니다. 매출액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OP 마진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M7의 시가총액을 S&P 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3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 종목들의 어닝이 아직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더 좋아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도 관세 정책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 같고요. 이들 실적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 눈높이를 충족하는 것 정도로는 주식시장이 더 위로 치솟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M7의 리더십이 약해지기 때문에 7개 종목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 개씩 M7에서 탈락하든지 그래서 테슬라가 탈락했고 지금 그런 탈락 과정에서 S&P 500 지수 자체가 갇혀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M7의 리더십이 약해진다라는 얘기는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도 조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스몰캡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아야 M7이 조금 그동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또 전열을 재정비해서 올라갈 텐데 그러기에는 M7 이외의 종목들이 지금 바통을 바로 크게 이어받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스스로 좀 미국 경제를 좀 안 좋은 쪽에 부메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미국에도 공장을 지금 무턱대고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에서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되고 미국의 책임자들이 다 전열을 정비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깎아주고 이런 것들은 해줄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 또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거죠. 이게 2025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기업들의 활동이 굉장히 다운되는 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 우리만 먹고 살 거야 하면서 만들었던 그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들의 이제 영업이익을 낮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올해는 좀 고통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기술에 달려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거칠게 교역국들을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약해질 수 있고 해외로 물건을 파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고용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또 공무원들을 계속 많이 내보내고 자르면 미국의 전체적인 소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올해 기대치를 충족하는데 급급할 거다. 이 와중에 워런 버핏은 현금 비중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 나라의 연기금 정도의 수준이 되는 버크셔 해더웨이가 투자의 현인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소문난 잔치일 뿐 먹을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에서 힌트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그 경제지표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나쁜 지표에는 과도하게 반응하면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환호도 안 하고 오히려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고 빠진다. 이런 게 이제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증시가 안 좋은 결과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눈품, 발품을 팔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뉴스를 보실 때 뭐 그냥 보시지 말고 좋은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쁜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상 채권 금리가 밀릴 때는 그 다음에 한 6개월 혹은 9개월, 1년 후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채권 금리가 약간 경기를 선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권 금리가 밀리는 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그렇게 빠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경제 지표 자체가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저성장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정리를 그래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있나요? 국제금리가 뭐 4%가 깨진다든지 그럼 안 좋은 신호죠. 미국 증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수직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급하게 망가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미국 전체적인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실업자 한 명당 정확하게는 1.1개 정도의 빈 일자리가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의 수급이 균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급하게 망가지기보다는 서서히 힘을 잃다가 마지막에 이제 쐐기처럼 한번 크게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미국 AI랑 빅테크주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혹은 AI 혹은 혁신 성장 산업 기업들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진입하는 기업들을 산다면 그게 가장 수익률이 높겠지만 그걸 잘 발견할 수 없다면 저는 나스닥 ETF 혹은 나스닥 100 ETF가 빠질 때는 S&P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겠지만 관련된 ETF를 사시는 게 저는 정답이다. 엔비디아의 쇼라든지 테슬라의 쇼라든지 메타 플랫폼의 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기술 탑재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중심이 미국 기업, 미국 주식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합니다. 혁신성장 산업의 생태계에서 미국의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가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나라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면 또 미국 시장에서 다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찍어준 주식 종목 다 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AI 암호화폐, 혁신 중소형, 금융주, 전력 원전 인프라, 그 다음에 에너지, 머스크. 페이팔 마피아라는 건 지금 트럼프의 관료 중에 페이팔 출신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혁신 기술을 추진하고 중시하는 또 규제 완화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섹터들은 내가 눈여겨보면 좋다.
AI하고 전력 원전 인프라가 올해는 부각될 것 같고요. AI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AI 중에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게 올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그런 기업들이나 혹은 소프트웨어 ETF가 있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원전은 지금 급한 것 같아요. AI와 전력은 뭐 실과 바늘의 관계지 않습니까? 전력 인프라 또 소형 원전과 관련된 ETF가 있다면 올해는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가 눈에 띄는데,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트럼프가 충분한 준비를 한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전략자산으로 이제 비축할 수 있다는 얘기도 SNS에 나왔는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트럼프 푸시라고, 예전에 뭐 파월 푸시라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연준이 계속 밑에 하단을 방어해준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푸신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이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하락하게 놔두지 않는 트럼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년 내내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단이 방어된다라는 것만큼 큰 위안은 없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빠지면 사야 되는, 혹은 빠질수록 더 많이 사야 되는 그러한 자산 중에 하나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자산을 다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양념으로 조금 가지고 계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이런 변동성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으로 지금까지 돈을 못 버셨는데 올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그만한 호재는 없겠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당신이 꼭 사고 싶은 혹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햄버거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사야 될 건데 아직 현금을 많이 쥐고 계신다면 어차피 사야 될 그러한 자산을 조금 더 많이 담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번씩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5년에 한 번씩도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주식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때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한쪽에다가 조금 모아 놓으시면 좋은 기회가 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적립식이 아니라 일시불로 할인 마켓에서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앞으로도 열릴 거고, 우리나라는 장기 박스권에 걸쳐 있어서 답답하게 느끼시겠는데, 미국 주식은 지난 100년간 연평균 6%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매년 6%의 이익을 통장에 꼽아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변동성에만 조금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항상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이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주식시장을 떠날 결심을 하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전술적으로 올해는 자산 비중을 현금화시켜서 하락에 대비하는 그러한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조금 좋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년을 내가 봐오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프로는 산탄총을 쏘지 않고 조준사격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피터 린치가 주식시장이 아니라 주식의 시장이라고 얘기했고요. 워렌 버핏이 찰리와 나는 경제분석가도 시황분석가도 신용분석가도 아니고 사업분석가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뼈 있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의 말은 전체적인 위험, 주식시장의 지형, 그 다음에 잠재된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많은 시간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돈을 벌 기업인지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입하시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종목을 칵 집어서 발견하면 좋겠지만, 발견 못하면 존 보글 뱅가드 회장의 말대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더미를 사면 되거든요. ETF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섹터별로도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건지 2025년에도 기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런 산업들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